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첫 순서죠. SNS 한 뉴스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어제 가결됐습니다. 네. 재석 289명 중 찬성이 258표, 네. 반대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는데요. 네. 국회의원의 정수가 270명을 넘어선 1980년대 이후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200표 이상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국회가 국정원과 함께 사실상 여론재판을 한 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녹취록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데도 국회는 이 의원을 국정원에 넘겼다.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본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고요.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어딘가 찜찜하다. 내라는 모 혐의 적용부터가 무리인데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마저 생략한 국정원 수사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통합진보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추긴 셈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국정원이 녹취록을 들이민 상태였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분명 있었다. 그런데도 이석기 의원은 사건 발단 초반에 수사를 받겠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전혀 하지 않았다. 만약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이 진실규명을 외치며 적극 나섰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진보당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어제 체포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한 기자회견 내용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네. 당시 이 대표는 무기 탈취와 시설 파괴 발언은 일부 참가자들의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예. 트위터에서는 여태까지는 녹취록 내용의 날조극이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농담이었다고 하다니 이정희 대표의 말이 농담이기를 바란다. 네. 논란의 대상인 5.12 합정동 모임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김재현 의원의 잘못을 이 대표가 반복한 셈이다는 등의 말이 보였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번 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일부에서 사실상 이 의원의 죄를 기정사실화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설마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을 유죄 판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지.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강제 구인을 위해 거치는 절차인데도 마치 국회가 해당 의원 구속을 결의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안타까워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한편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만에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수원지법은 바로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위터에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갔으니 앞으로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조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결국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서 개혁돼야 할 국정원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의 정점에 서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을 전면 개혁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언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제 이석기 의원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원 게이트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다. 계속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워낙 사안이 큰 거라 오늘 SNS 한 뉴스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보 매체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이 수산물 공포가 지금 시민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일본산 수산물을 넘어서 수산물 일반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건 괴담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하는데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그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갔다고는 하지만 태평양 물이 무슨 세수대에 담겨 있는 조그만 뭐 양의 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도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것처럼 예, 뭐 30톤이 흘러갔던 100톤이 흘러갔던 방사성 물질은 희석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희석이 당연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네. 태평양에 있는 물 전체 볼륨하고 예.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양 전체 양을 알 수 있다면 예. 결국 농도가 얼마가 될지 그렇죠. 예.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할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전체량이 얼마인지 발표를 안 합니다. 예, 그 불신이 가장 크죠, 사실은. 예, 그게 우선 크고요. 그리고 방사능 양도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왜냐하면 체르노빌 경우는 원자로 하나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지금 3개가 터졌고 예. 거기다가 사용 해결료 수조가 2개가 터졌는데 예. 예, 그 안에 들어있던 해결료의 양은 원자로의 4배 정도로 지금 계산됩니다. 예. 그러니까 손상된 해결료의 양으로 따지면 체르노빌의 7배죠. 어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중에서 사실. 예. 이제 상당 부분이 지금 태평양으로 갔을 거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태평양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서 태평양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에 이것이 그 이제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이 다시 또 인체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예. 되는 것이죠. 예,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이미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그 이 수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방사능에 이제 그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방사능이 일부에 이제 피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사능하고 인체 위험은 정비례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네. 암 발생의 경우 특히 피폭량하고 암 발생이 지금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비례해서 예. 피폭량이 없어야 이제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사능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피폭량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도 피폭이 되죠. 예. 자연 방사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인공 방사능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피폭이 내부 피폭이건 외부 피폭이건 병원 피폭이건 자연 방사능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 피폭량에 비례해서 위험하니까 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인공 방사능은 줄여야 된다. 예. 병원 방사능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 예. 쓸데없이 자꾸 검사하고 이거는 좀 피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래서 일본산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만큼 어떤 그 우리 국민의 안전은 배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논리를 몇 가지를 좀 하면서 한번 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연근에서 잡히는 수산물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10년 후에 그게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0.15 베크렐 정도로 자연 상태 이하의 미량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태평양 쪽으로 태평양에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미국 쪽으로 해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근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연내에서 잡힌 그 생선들 예. 대보면은 방사능이 안 나오고요. 네.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1베크렐 이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안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북태평양에서 해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닿으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적도를 따라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건데 예. 그렇게 한 바퀴 돌 때는 우리나라 근처에도 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일본에서 미국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턴을 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흘러온다. 예, 그렇게 해류 방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예. 이게 이제 궁금했었는데 예. 해양학자들 얘기로는 뭐 한 7, 8년 정도면은 이제 얕은 바다는 한 바퀴 돌고 아, 예. 또 깊은 바다는 1000년 걸려서 돈답니다. 1000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얕은 바다의 경우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정보가 10년 걸린다는 게 그러니까 계산법을 해서 나온 얘기군요, 그러면.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예, 1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빠른 사람은 5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한 데이터를 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데이터를 제 생각엔 일본이 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태평양이 얼마나 오염됐냐, 어디까지 방사능이 퍼졌냐, 이건 네.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 오염 지도를 일본이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 일본이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어허.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이제 해류를 따라서 흘러간다면 아까 이제 예.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질문드렸던 그 과정에서 희석 과정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희석이 되겠지요,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종 같은 경우는 굳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7년 정도 후에, 지금부터 한 5, 6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네.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태평양하고 전 지구 위에 있는 물의 양은 대충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바다로 흘러나온 방사능의 양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밝히질 않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밝힌다 하더라도 좀 못 믿겠어요. 그 사이에 일본과 도쿄전력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생각해 보세요. 2년 반 동안 방사능이 태평양에 나왔는데 네. 그동안 계속해서 안 나온다. 모든 오염수 다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전 세계를 향해서 2년 반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냐. 근데 이거는 좀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든 제재를 가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민폐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사실 강하게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한국 정부도 요청은 점잖게 했는데 예. 답을 제대로 안 하면 그다음에 강하게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태평양 해류가 이제 미국으로 일단 제일 먼저 간다면서요. 미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국 정도에 거의 닿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좀 계시는데, 네. 예, 미국도 하여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거 좀 그래서 태평양 예. 쪽에서 잡히는 그 수산물들에 대해서 네. 검역을 강화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니네가 조사해서 빨리 밝혀라, 공개해라 이런 요구는 미국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예. 미국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희한하네요. 네, 그래요? 국제사회가 아주 예.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밝히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연근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연근해 쪽에서 그냥 그러니까 새를 비유로 하면 텃새가 있고 철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도 연근에서 이제 주로 서식하는 어종이 있지만 계속 돌아다니는 어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연근해로 오는 경우. 예, 있죠. 그러면 또 연근해에서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예,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재보진 않았지만 이제 좀 그 사이 경험이 좀 있으니까요. 측정기를 이제 사서 그걸로 측정하고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일단 그 서해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멀리 다니지 않고 거기서만 삽니다, 대개. 아,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은 뭐 거의 안 나오지 않나. 네. 예, 그 사이 몇 개 해봤는데 안 나왔고요. 많이 해보진 않아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해바다하고 남해바다 쪽에서 나는 생선 중에서 이렇게 태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놈들은 근해에서 잡혀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네. 일본산 수산물에 비하면 적게 나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은 제가 할 수가 없고 네.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또 정부가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걸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참 좀 부족한 상황이죠. 이 문제를 다룰 때 참 되게 조심스러운 게 당연히 국민의 그 먹거리 안전 예, 이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어민들의 또 그 환경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의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불필요하게 위험이 과장이 되면 그것이 어민들한테 직격탄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그렇죠. 위험이 과소평가가 되면 국민들의 안전에 또 위해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전체 중에서 한 3,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되는 수산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다 소비된다고 보니까요. 예. 3, 4%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일본산 수산물에 이제 방사능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산하고 국산을 국민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가 믿을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있든지 네. 아니면 일본산 수산물이 안 들어온다라는 예. 걸 알게 되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불신이 확 없어지겠죠. 아예 근데 그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그 수입 그러니까 금지 이런 것들은 못 내리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일본산 수산식품을 완전히 금지를 해주면 예. 일주일 내로 수산시장은 살아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쪽에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 반응. 아직은 뭐 특별한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논의를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터넷 이런 데서 이야기가 되면서 일본산 수산물로 한정이 되지를 않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맥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로까지 지금 그 우려의 시선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일본이 이제 사고가 나고 일본 땅이 오염이 됐고 예. 일본 동쪽 바다가 지금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예. 어디서 방사능이 오염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더 확산이 되고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먹을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화장품 같은 거 이제 몸에 바르긴 하지만 뭐 바르고 뭐 한 달 동안 입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먹을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좀 염려가 되고 예. 공산품의 경우는 예.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러시아의 경우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중고 자동차들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죠. 아, 자동차에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니까 예. 거기서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예. 일본산 중고차 수입 금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공산품보다는 아무래도 식품이 제일 중요한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일본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원산지 표시에서
이 예. 원산지 기준이 이 물고기를 잡은 선박이 어느 나라 소속인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어디서 잡았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보를 얻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뭐 일본 그 영해에 들어가서 뭐 고기잡이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예, 우리나라 선박이 일본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앞에 가서 이래서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한국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본산 전면 수입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구멍이 생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산물에 대한 그 검사를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알아보니까 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는 한 번 들어올 때 그게 몇 톤이 됐든 간에 1kg을 측정을 합니다. 예. 샘플들을 측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본산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산들, 예.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질 않거든요. 아, 예. 그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건당 하나씩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배들도 오염 지역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이 많죠. 예를 들어서. 동태는 러시아산이 많은 걸로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생태는 대부분이 일본산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정부가 많이 특정하지 않으니까 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자, 검역도 부실한 상태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거를 다 검역을 이제 해야 된다고 보면 네. 일본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질 않으니까 예. 일본산도 철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요. 예. 그런데 이제 검역 당국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하려면 네. 인력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4% 정도가 일본산인데 예.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한 20배 정도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야 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식약처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야 예. 그것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걸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일본 사람들 네. 수산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거나 태평양에서 잡힌 거 그래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나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역학조사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암 발생에 대해서 예. 역학조사를 한다고 치면요. 예. 피폭된 후에 10년 이상 지나야 암 발생이 증가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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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또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어허. 예. 10년 후나 뭐 5년 후에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그 결과는 뭐 20년, 30년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최소 20년 동안은 그냥 무방비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좀 수산물 안 먹는 건 아니고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20년 뒤나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이제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은 적어도 암 발생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예. 피폭된 후에 빠르면 5년, 예. 늦어도 10년 정도 후부터 암 환자 수가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 정도 후부터는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후로 10년 정도는 더 조사를 해야 네.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네. 숫자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일 거거든요. 네. 그래요. 네. 자,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토론회 나가서 이 허용 기준치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 거죠? 일단 정부는 이제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항상 나오는 게 계속하고 기준치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기준치라는 게 의학적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이제 여러 개 나라가 기준치를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준치가 나라마다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요? 일본은 100인데 미국은 1200이거든요. 예.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의학적 근거를 갖고 정한 게 있겠습니까? 국제 표준 이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기준치라는 건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370으로 돼 있습니다. 세슘의 경우에. 세슘의 경우에 예. 예. 음. 그래서 그 나라마다 사정에 맞춰서 정하는 게 기준치고, 네. 기준치는 이제 그 이상 되는 오염된 식품들은 유통시키지 않겠다라는 유통 기준인 거야. 예. 건강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건강 기준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그냥 정비례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다가 기준을 잡겠어요? 하긴 예. 이 정도까지는 기준이- 먹어도 암 네. 발생에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인데 예. 의학적 안전 기준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의학계에서 내놓은 이제 그 결론인데요. 예. 그래서 기준치를 어디다 잡든지 간에 제로가 아닌 한 안전하지는 않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여태까지 조사해온 그 역학조사 결과를 이제 총괄해서 그렇게 의학계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의아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피폭되는 양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엑스레이 한 장 찍었다. 그러면 0.02 밀리시버트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그만큼 피폭량이 늘잖아요. 그렇죠. 예, 는 만큼 가능성 암 확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럼요. 자연 방사능도 마찬가지고 병원 예. 방사능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방사능은 암을 일으킵니다. 예. 그 유전자에 손상을 시키고요. 그래서 피폭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피폭량이 있다라는 그 위험이 있지만 네. 그거보다 이익이 더 크니까 예. 엑스레이를 그렇죠.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울질을 해서. 예. CT도 마찬가지고요. 예. CT는 사실 엑스레이보다 뭐 굉장히 많은 그렇죠. 방사능량이 나오는데 예. CT를 찍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이제, 네. 이 방사성 물질도 그러니까 피폭이 됐다더라도 나중에 다시 체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다 축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사능 물질이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나면 한 네. 200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또 반감기가 길고 반감기가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뭐 플루토늄, 그다음에 스트론튬, 뭐 그다음에 세슘, 예. 요오드 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유명한데 예. 예를 들어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같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예 안 나가는 거고 예. 세슘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70일 정도가 되면 절반이 나갑니다. 예. 이걸 이제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슘을 한 번 먹었다. 예. 세슘에 오염된 식품을 예. 그러면 70일 후가 되면 그 세슘이 절반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또 70일이 지나면 4분의 1만 남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지날 때 절반씩 줄어드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 70일이 지나기 전에 네. 다른 세슘을 또 먹으면 예. 체내 농도는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몸에서 나가는 세슘량하고 네. 들어오는 세슘량을 계산을 해서 예. 들어오는 게 많으면 이제 몸에 축적되는 그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네. 나가는 게 많으면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요. 방사능 물질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그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괴담으로 지금 그 치부를 하고 있는데, 자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조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여기부터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는 여태까지 뭐 립 서비스만 했죠. 안심하세요. 이 네. 얘기만 하도 아닙니까? 네, 방사능에 조금 오염된 거는 괜찮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해온 건데 예,
그 조치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엔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 첫 번째는 일단 그 일본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네. 원산지 표시를 좀 믿을 수 있게 관리해달라. 네. 그게 가능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방사능이 그렇죠. 좀 있더라도 예. 난 좀 먹겠다. 음. 되게 보면 이제 성인 남자 또는 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방사능에 둔감합니다. 네, 그런 네, 경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좀 잘 안 된다는 점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그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그 방법인데 일본 수입 금지를 시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기준치를 좀 낮춰주면 예.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렇죠. 어느 정도 낮춰야 이 효과가 있을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치가 킬로그램당 370베크렐로 돼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 100배 낮추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배? 예, 100배 낮추면 3.7베크렐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피폭량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들, 그다음에 예.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그런 생선들, 네. 그런 것들 다 1베크렐이 안 됩니다. 아. 대부분이 불검출이에요. 아, 예, 예, 예. 예, 97%, 8%가 불검출이고 네. 일부가 검출인데 그것도 다 1베크렐 미만, 0.몇 베크렐 이렇게 나옵니다. 예. 3.7베크렐 이상 되는 거는 일본산 수산물 중에 일부만 그 이상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현실 그런데 왜 370까지 잡아놨대요, 그럼? 글쎄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그래서 되는데요. 예. 100분의 1로 낮추면 예. 효과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3.7베크렐로 정하면은 예. 국민들 피폭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치를 정부가 취할 수 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교수님? 피폭량과 위험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오랫동안 살면 사는 사람하고 예. 항상 거기에 신경 쓰면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하고 예. 장기적으로 보면 피폭량 차이가 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이시라. 예.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저는 계속 이제 그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머리에서 맴맴 도는 게 우리나라 이제 그 어민들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다고 전제를 해 놓고 드리는 말씀인데 예. 우리 뭐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연근에서 잡힌 어종 같은 경우는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실제로 연근에서 잡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제가 먹습니다. 예, 연근에서 잡히는 어종이 어떤 겁니까, 주로? 일단 뭐 서해 쪽에서 잡히는 것들은 다 연근에서 잡히는 요즘은 거고요. 또 이제 전어철인데. 예, 그런 거는 이제 아마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어떤 어종이 어디서 사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 알지.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생선은 네. 어떤 겁니까, 교수님? 아이고, 이거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되게 국민들이 다 아시고요. 예. 주부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개는 아실 거라고 보고. 예. 저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어민들한테 굉장히 지금 큰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요. 좀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가장 지금 급한 거는 효과가 가장 좋고 또는 네. 일본산 수산물만 딱 금지시켜주면 예. 수산시장 일주일 만에 살아날걸요. 예. 아마. 예. 근데 그 그러게요. 조치를 지금 안 취해주는 게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목요일이죠.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뭐 가장 뜨거운 사건이죠. 예, 이석기 의원 예,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요. 네. 뭐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네. 이에 따라서 강제 구인했고 예. 여기까지 이제 9월 4일 어제 상황이고요. 예. 오늘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예. 이제 법원은 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니까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먼저 구속된 3명이 있었죠. 그렇죠, 통합진보당 그렇죠. 당직자들. 네, 이분들의 경우를 보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긴 하는데요. 네. 하여튼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 시시각각 이제 언론이 쏟아대는 언론 보도물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도 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가 해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녹취록 A4지 69장짜리도 다 읽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민중의 소리부터 예.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는 조선일보까지 샅샅이 읽어봤는데 네. 핵심적인 사실은 하여튼 국가정보원이 흘린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따져볼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뭐 좀 유보하더라도 예. 또 그 판단은 이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유보하더라도 몇 가지 짚어볼 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아로 모임, 소위 5월 12일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의 태도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상황이 좀 악화됐다고 할까? 이제 조기에 수습되지 않고 증폭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진보당 측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 처음엔 뭐 날조됐다고 그랬다가 완전 날조라고 그랬죠. 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랬다가 참석했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맨 마지막에 어제 이제 이정희 대표는 뭐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들 이건 이제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건데요. 네. 이분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데 자 5월 12일이라는 상황을 한번 몇 달 전이긴 하지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지난 3, 4월에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이 참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고요. 그때 저도 기억나요. 뭐 제 주변의 지인이 저한테 진짜 전쟁 나요?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연세가 3, 4월에. 연세가 어떻게- 젊은 친구가 아, 20대. 그분은 좀 감성이 예민한 분 같은데 3, 4월에 전쟁 위기를 실제로 느낀 거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느꼈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초등학생들이? 네네. 초등학생들은 민감하잖아요. 예.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이런 경향도 강하고. 그러나 중고등학생 이상부터는 뭐 그러려니 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런 거친 언사가 오가는 과정에서 뭐 사재기가 늘어났다거나 네. 뭐 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밥, 라면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팔렸다거나 이런 근거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들은 상당히 그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4월 15일이 그 김일성 주석 생일인데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5월 달을 생각해 보면 5월 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갑자기 윤창중 씨도 생각나. 윤창중 씨 사건도 있었죠. 뜨거운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란 기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좀 이례적이었어요. 조평통 성명이나 대변인 담화가 아니라 네. 기자와의 문답이라는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굉장히 낮췄고요. 비난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남한 당국, 남조선 당국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했는데
북한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남북 간의 대화 여지를 좀 남겨놓은 태도이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면서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조선 당국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네. 이런 상황 직후 이게 5월 10일에 조평통 그 성명은 아니고 기자와의 간담 대화가 이제 북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이 직후에 이분들이 모인 겁니다. 5월 12일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전쟁의 위협이 마구 고조돼서 무언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정세 판단을 잘못할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오간 말들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 뭐 총 얘기도 나오고 뭐 압력밥솥 폭탄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네네. 실제로 그게 테러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리고 뭐 유류 저장소를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떨림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상 뭐 테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농담 이정희 대표의 설명대로 이것이 농담이든 아니면 굉장히 진지한 얘기든 간에 농담으로 할 얘기가 따로 있지 다른 사람의 인명을 볼모로 하는 얘기를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떨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네. 지금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건 녹취록이 짜집기 됐기 때문에 예. 뭔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다른 게 있으면 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경기 동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른바 RO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의 그 인식은 참 유감스럽고 네. 또 거기서 주고받은 말들도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내란 음모인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뭐 그러니까 인식 또 그들의 말이 뭐 돈키호테식이고 굉장히 자폐적 인식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범죄 실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근거는 아직 국정원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 음모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예. 이석기 의원의 말이 뭐 오락가락하고 행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이를테면 이석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십 곳에 대해서 뭐 100명이 넘는 국정원 요원들이 동원돼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총 한 자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구체적인 실행의 측면에서 좀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녹취록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가 있다 해서 그것이 결의나 합의로 간 부분이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란 음모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또 그걸 지적하는 법조계 인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론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것이 그러니까 내란 음모로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그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왜 자신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뭐 두고 볼 일이고요. 예. 하여튼 내란 음모라고 그래서 국정원이 세게 나갔는데요. 국정원의 태도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8월 28일 새벽에 맞아요. 이제 국정원이 예. 전격적으로 이석기 의원실을 비롯해서 10여 곳 압수수색을 했죠. 왜 그럼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특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 시국 선언이 확산되고 있고 촛불 집회 참석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걸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정원 대변인의 말이 수사 기밀이 새나가는 상황이었다. 네. 바로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었다는 예.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원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국정원에서 기밀이 새나간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성립이 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직이니까 네. 뭐 실수도 있고 뭐 새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수사 상대방 그러니까 네. 대공 수사를 하는데 대공과 관련된 내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수사 기밀이 새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아무리 형편없는 조직, 아무리 형편없는 기관이라도 네. 이렇게 새나간 일은 없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설명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만약 그랬다면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남재정 국정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만약 기밀이 새나갔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 통합진보당 사람들, 아로 사람들의 대응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 상당히 당황해야 했고 예. 또 만약 알게 된다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네. 또는 뭐 중요한 사람들은 뭐 도망치거나 예. 뭐 도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돈이 실제로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이석기 의원 집에 뭐 신발장에서 1억 얼마 되는 현찰이 발견됐다고 예. 하는데 만약에 그게 국정원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기밀이 새어나간 상황에서 그 돈을 신발장에 그냥 둘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기밀이 새어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때 전격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예. 높고요. 자, 시기를 한번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사건을 빵 터뜨렸는데 그 전에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수석 비서관 회의에 서 직접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야당의 김한길 대표가 끊임없이 이 영수회담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뭐 3자 회담이냐 5자 회담이냐 말이 오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면담 요구를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이제 저는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민생 회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리냐면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국 선언이 있든 촛불 집회가 있든 뭐 야당이 농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예. 뜻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네네.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뭐 좀 반대되는 입장이 있더라도 포용하는 듯한 최소한 말로는 그런 표현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테면 2008년 촛불 집회 한참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하면서 좀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때 유명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네, 했던 이명박 씨의 애창곡이 아침 이슬이라는 건 그때서야 알게 됐죠. 하여튼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단호한 얘기를 할까? 예. 대통령이 앞장서서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하면 예. 여당의 경우에도 그렇고 좀 행보가 꼬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신중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뭔가 근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 예. 하는 의심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야당으로서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졌으니까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김한길 대표가 한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뭐 사학법 관련해 가지고 장외투쟁했을 때 했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대로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다. 시작도 안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단호한 결의를 밝힙니다. 자, 국회의 제1야당이고 지난번하고 달리 이제 과반은 안 됩니다만 상당한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지도자가 길거리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화요일의 일이에요. 그렇죠. 월요일에 전면 거부, 화요일에 야당이 투쟁 수위를 높인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수요일 새벽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에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고요. 화요일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등 야당의 투쟁 강도가 고조됐고 그러자 수요일에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내란 음모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이른바 지금 이 치킨 게임 양상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마주보고 달리는 이 상황이 월화에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리고 수요일 날 국정원에 이제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 체포 이것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오창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경 일변도의 이런 그 말
배경에는 네. 결국은 이 국정원의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네. 자 수요일 새벽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면 강제 수사 아닙니까 이거는요. 네. 뭐 협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법원의 영장은 검사의 영장 신청에 의해서 발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뭐 지난 수요일로 기점으로 한다면 그 전주쯤에 아마 정해졌을 것이고 네. 이렇게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수사는 당연히 네.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뭐 실체적 진실은 대통령이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네. 내란 음모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예. 이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강제 수사를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면을 전환할 굉장히 절호의 카드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정원 수사를 믿고 세게 나갔다. 이런 저는 거죠? 뭐 그런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 노숙투쟁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 4일 어제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 등 순방에 떠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러시아, 베트남 순방 이전까지 답을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로지 통째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뭐 영수회담의 국면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진행된 국면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9월 4일은 그것의 정점을 보여준 날이었고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또 강제구인도 했고요. 예. 이런 식이면 저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내란 음모 사건이라면 네. 국익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좀 정직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온통 앞뒤를 보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네네네. 시기 선택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좀 유감스럽고 그런 거는요. 이 관련자들이 이제 예전에 뭐 1999년 사건인데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네. 또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건 민혁당 관련자들이 여기까지 넘어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민혁당 이른바 잔류파라고 하는데 예. 자, 이분들의 경우에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국정원의 손바닥 위에 놓여진 사람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지금 대공 수사 파트가 어떠냐면 인력은 그대로예요. 이명박 정권 때 좀 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 수사 인력도 늘었고 국정원 수사 인력은 뭐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이명박 정권 때 대공 수사 요원들의 숫자가 늘었고 네. 예산이 늘었다는 건 뭐 거의 주제의 사실입니다. 네. 사람은 늘었고 그런데 문제는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2000년 6.15 이후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직파 간첩을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간첩이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뭐 발표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네. 이게 좀 함량 미달인 사건들도 많았고요.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네. 법원에서 뭐 전부 무죄로 예. 이렇게 선고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예. 간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함량 미달된 사건들이 있었지 예전 같은 간첩 사건들은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오 국장께서 한번 짚어주셨죠. 영안첩 사건 예, 시리즈도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공 요원들, 소위 간첩 잡는 사람들, 내란 음모나 이런 것들을 적발해내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밥그릇은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었죠. 그게 탈북자 관리입니다. 네. 탈북자를 감시하기도 하고 뭐 취업 발선도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소위 경찰에서도 일반 사건 수사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동종 전과자 탐문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 예전에 국가보안법이나 예전에 예. 간첩 사건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나를 들여다보는 게 주요한 업무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보안 관찰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예. 뭐 거주지나 이제 이사 갔을 때 신고하게 하는 절차들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감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동부 사람들 특히 민혁당부터 관계됐던 사람들 이석기 의원 물론이고요.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관계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예의주시의 대상 중에 특히 예의주시할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데 국정원 표현에 의하면 네. 3년 동안 내사를 진행했다는데 예. 그 3년 중에 많고 많은 세월 중에 하필이면
지난주 수요일에 사건을 터뜨린 것은 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야말로 공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사건 만약 정말 내란 음모 사건이라면 이런 사건이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란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유력한 증거가 이제 녹취록인데요. 예. 녹취록이 작성될 때가 5월 10일 직후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5월 10일 모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5월 10일 모임에서 하여튼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슨 사제폭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고요. 네. 곧바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시기를 봤다는 거. 네. 이거는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 관련된 사건이 진짜 내란 음모여도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예. 굉장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렇죠. 수사 시기 선택을 너무 정략적으로 예. 정권과 국정원의 이해를 위해서 선택했다는 건 문제가 네. 있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수사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방식입니다. 예.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을 확보한 국정원은 이걸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이런 걸 좀 고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절묘한 한 수를 뒀는데요. 그게 한국일보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예. 왜 하필이면 한국일보였냐? 예. 한국일보의 그 지형이랄까 이게 좀 독특한데 거의 국내 유일한 중도 언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보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고 예. 물론 우리 언론 지형이라는 게 보수 대 진보로 따지면 거의 9대1 정도겠지만 네. 또 한국일보는 지난번 사주 구속 이후에 이 기자들이 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네. 편집권이 상당히 독립돼 있어서 네. 요즘 한국일보 보면 그 기사들을 잘 만듭니다. 정직한 예, 예. 신문으로서의 면모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일보를 이제 선택한 거죠. 예. 그리고 뭐 한국일보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오마이뉴스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그 단독으로 보도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박차는 언론은 없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터뜨리는 시기나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공작적이고 네. 나름대로 잔머리와 잔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문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라면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리든지 아니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리든지 해가지고 예. 함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네. 특정 언론에만 흘리고 예. 다른 언론이 이것을 받아쓰게 했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어젯밤에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젯밤에 강제 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식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 저녁 6시쯤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나왔고 네. 구인장을 집행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도망의 염려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첫날인 이 8월 28일 수요일에 이석기 의원이 행방을 감췄지 않습니까? 네. 이때 언론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여장을 하고 도망갔다. 별별 뉴스가 다 변장을 하고 나왔죠. 예. 도망갔다. 근데 이런 뉴스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5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제 날조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석연치 않고요. 사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석기 의원이 사건 초기에 만 하루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건 도망의 염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하루 동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엔 다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의 염려를 스스로 불식시켜 버린 거죠. 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신분이라는 것도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강제 구인을 합니다. 어제 저녁 상황들을 보면 뭐 언론 보도에 따라 다른데 30명 또는 60명 정도의 국정원 요원들이 의석기 의원실로 가서 강제 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싸움도 있고 고성도 오가고 카메라에 다 노출된 상태인데 몇 이른바 가지 보여주기였다라고 보시는 그럼요. 겁니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국가정보는 비밀정보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국정원 법에 의해서 국정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을 제외하고는 신원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30명 넘는 국정원 요원들이 이석기 위원실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러면서 얼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문회에서는 가림막까지 설치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이석기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서 출동한 국정원 요원들이라면 네. 대공수사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가려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정말 대공수사 일을 한다면 네. 그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한데 네.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뭔가 저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석기 위원 강제구인 상황에서 당연히 보좌진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경찰의 협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몸싸움이 계속되고 상황을 자기들이 통제하거나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뒤늦게 경찰을 부른 겁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이 강제구인을 시도한 이후 30분 후에 경찰이 오거든요. 네. 국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경찰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 이상 걸리지 않아요. 경찰 국회 경비대가 늘 국회 경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저녁 뉴스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예. 전 정말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좀 더 많은 자료를 내놔야 되고 또 법원의 공방을 통해서 이석기 위원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니까 나중에 기소되면 피고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법원, 검찰, 뭐 국가정보원, 변호인, 피고인이 함께 이제 공방을 하면서 진실을 따져 보도록 하고요. 그 몫으로 이제 남겨놓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공작의 냄새를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건을 다루는 과정, 사건들을 국민에게 예. 알리는 과정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둬가면서 자기 직원들 얼굴까지 막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또 화면 보니까 옷도 많이 찢겨졌던데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네. 국면 전환입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그 보충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평소 네.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그 녹취록 전문이 이제 그 한국일보에 제공되는 과정 이런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때마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네. 이번에도 이제 통합진보당은 또 그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피의 사실은 무조건 공표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서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가 될 수 있는데 방식이 제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죠. 네, 사문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필요한 피의 사실 공포냐? 네.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여러 사람의 이해와 관련돼 있으면 공포해야 된다는 게 지금은 정설이고요. 예. 그러나 불필요한 사안, 뭐 이를테면 어떤 강도 사건을 보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강도 수법이 새롭거나 그러면 이 시민들에게 좀 조심하라는 뜻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절도범들이 있다. 그럼 그렇죠. 가스 예. 배관 쪽 그쪽의 유리창문도 좀 닫아놔라.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반적인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피의 사실 공포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반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절도범이 뭐 서울 명동에 사는 24살 먹은 뭐 홍길동 씨이고 이 홍길동 씨는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다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여럿 있고요. 근데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보면 피의 사실 공포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은 첫 번째 이게 정말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내란 음모라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녹취록에서 나온 현실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따라서 피의사실 공포라고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이정희 대표를 비판하는 장면도 있고 안철수 씨에 대한 뭐 어떤 입장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애꿎은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뭐 사건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언급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보도가 돼야 되느냐? 예.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 녹취록이 짜집기가 된 거냐 아니면은 뭐 전체가 제대로 공개된 거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네. 이게 꼭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야 되는지 예. 법정에서 얼마든지 공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피의 사실이 불가피하게 공표가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네, 이거 네. 한번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그렇죠. 거예요. 언론에 그냥 조금씩 흘리는 방식과 네. 예를 들어서 수사 주체가 나와서 브리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적인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밝히는 거와 이건 어떻게 나눠서 그러니까 봐야 국정원이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는 매우 중요한 수사여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자료를 내거나 국정원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죠. 아, 그게 맞는 질의응답도 거죠. 예. 받아야죠. 예. 지금 뭐 국정원이 아무리 비밀 정보 기관이지만 공작하듯이 특정 언론에만 흘리고 조금씩 흘리면서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국정원의 한 관계자 이렇게 나오니까 네. 나는 한 관계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냥 말들을 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피의사실 공포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 꼭 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제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가정보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조직을 위한 일종의 정략적 판단을 통해서 언론 흘리기를 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게. 그 통진당에서는 뿌락치라고 그러고 네. 국정원에서는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죠, 뭐. 그 입장에 따라서 아니 통진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뿌락치인 거고 네. 국정원 입장에서는 제보자인 거고 네. 또 내부 제보자죠.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내부 비리 제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 보기에 따라서 이지문 중위 같은 경우도 네. 예전에 군 부정선거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 당국 입장에서 보면 뭐 이상한 뿌락지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뭐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각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냥 그렇게 네. 가름하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수사 주체가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가정보는 지금 정직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주체예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NLL 뭐 그렇죠. 녹취록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국가정보원이 국기를 물란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인데 네. 그 기관이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충격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저는 오늘로써 이석기 사태는 종결됐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예. 아니 재판은 가야죠. 예. 그러나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차분히 꼼꼼히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 터뜨렸을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 저런 방식으로 할까?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정말로 수사를 정직하게 한다 하더라도 신뢰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가정보원이 빨리 검찰로 이번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의 과정, 물론 전 단계도 있었겠지만 검찰도 어느 정도 그럼 국정원이 검찰과 어느 정도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압수수색 영장 좀 발부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 뭐 기초 정보 최소한 기초 정보라도 제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검찰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하고 검찰 두 기관이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더 세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 훨씬 더 셉니다. 예. 언제나 세요. 그런데 이런 50 때 빼고. 50 이전에는 뭐 검찰이 게임도 안 됐고요. 예. 60하고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제 검찰이 힘을 가진 거죠. 예. 그런데 대공수사는 주도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대공수사는 사실 뭐 기밀 유지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구를 검찰이 대체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 사건도 아니고 국정원 수사 사건 아닙니까?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지휘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그렇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일종의 경찰, 특별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대공수사, 보안수사, 국정원 수사는 상당히 존중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도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타치네요. 별로 타치하지 않는 형식적 요건 정도를 보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이게 또 하나는 뭐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상시적인 업무 협조나 이런 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국정원이 이 사건을 계속 주도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일 수 있는 네.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에게 이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게 예. 국정원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최대한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에는 그러게요.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최대한 쥐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국정원 관계자가 아주 일찌감치 한 2개월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수사기관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 수사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하고 언론에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란 음모라고 일단 한번 그렇게 전제를 해놓으면 네. 거기서 사상의 자유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네.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모든 자유는 제한될 수 있죠. 제한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본질적인 거냐? 네. 저는 본질적으로 아니 뭐 저만이 아니라 다수의 헌법학자도 내가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라고 김일성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국가가 처벌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네. 그리고 사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상이 행동화되면 그렇죠. 그때 문제가 사상이 되는 이제 거죠. 표현되는 경우에는 예. 다른 별건의 사건이 돼버리는 거고 예. 지금 사건처럼 130명이 모여서 네. 그 사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네. 다 김일성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치자면 예.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30명이 모여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상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 사건인 그러면 것 같아요. 사상의 행동화라고 했을 때 그 행동화의 범주 안에는 표현 행위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냥 네. 말로만 하는. 아니 그러니까 표현도요. 일찍이 뭐 4.19 직후에 김수영 시인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만 자유다. 네. 라고 시를 쓰셨죠. 근데 저는 그런 표현도 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행법상 그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에 찬양 범죄에 해당이 되죠. 네. 되는 불법 행위이긴 하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뭐 북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하는 행위에서 멈춘 게 아니라 뭐 총이나 뭐 폭탄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하고 별개의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녹취록의 진위 여부 또 예. 정말 토론 과정에서 일부 극단적인 얘기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만약 녹취록에 진짜 다른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건데 네. 만약 토론 과정이었다면 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공개된 녹취록대로라면 저는 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기초적인 어떤 시선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좀 보충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 오창국 작가 쭉 총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서늘한 감을 넘어서 추운 감까지 들고요. 이제는 이제 냉수로 샤워를 하는 이거는 거의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10만님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